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태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태극이 대대의 철학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대대의 철학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추상적일 텐데 그 일장기와 한번 비교해 보면 그 좀 더 선명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태극과 일장기의 그 붉은 해를 나란히 놨는데요. 보시면 일단 둘 다 원이 있죠, 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이라는 거는 인류 문명에서 완전 무결함을 상징합니다. 완전 무결한 것이 바로 신이기 때문에 그 여러 문명에서 신을 원으로 형상화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원은 진리 아니면 진선미, 진리,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상징합니다. 완전 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태극을 보면 이 완전 무결한 진리인 원을 건과 곤이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을 건과 곤이 함께 이루고 있다. 일장기의 붉은 해는 이 진리를 건이 단독으로 이루고 있죠. 붉은 건이 이 곤을 완전히 밀어내 버리고 혼자서 진리를 이루고 있죠. 근데 이 일장기가 상당히 이렇게 되면 이 상징으로서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왜냐면 일장기가 그 일본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그 군국주의자들이 만든 국기입니다. 그래서 연원이 있죠. 이 일장기의 붉은 해는 전체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진리의 기준이 하나라는 거죠. 진리의 기준은 오로지 나만이 진리지 남은 진리가 아니다.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우리 태극은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합니다. 나와 다른 남과 함께 할 때 대대죠, 대대. 나와 다른 남과 함께 할 때 전체로서 원을 이룰 수 있다. 나 혼자로서는 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건이 항용이 돼서 6단계로 가면 가득 차게 되면 유지하지 못하죠. 금방 무너지죠. 순간으로만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태극은 나 혼자로서는 절대 이 원을 가득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단계 가득 채운 상태로 계속 돌게 되면 붉은색으로 가득 찰 텐데 그런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면에 여기 이게 묻었네요. 이거는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게 태극기에 태극이 이제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요. 반면에 일장기의 붉은 해는 그 건의 6단계 항용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역이 볼 때는 이건 유지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장기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에 이지메 있죠, 이지메. 이지메는 뭐냐 하면 전체와 다른 소수가 생겼을 때 소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의 기준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전체와 다른 소수가 생기면 소수를 인정해주지 않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일본에서 코로나 환자와 그 가족들을 이지매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태극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전체주의.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정체에 빠집니다. 정체. 그래서 일본이 그 언뜻 보면 아주 이 규칙을 잘 지키지요. 일사불란하지요. 질서정연해서 보기 좋은데 정체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잃어버린 20년, 요새는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서 헤어날 줄을 모르죠. 그거에 비해서 이 태극이 상징하는 우리나라는 언뜻 보기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남, 항상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뭐 100% 만장일치가 안 되고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당장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건강성이 유지되고 그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통해서 전체로서 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극은 이 대대의 철학은 정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극의 대대의 철학은 민주주의를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를 상징한다면 민주주의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태극기가 담고 있는 대대의 철학입니다. 이게 바로 주역의 철학입니다. 대대, 이 세상은 대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대대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대대의 철학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성이 뿜어져 나옵니다. 음과 양으로 나뉘죠. 그러면 그 음 안에 다시 한번 음과 양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태음, 태양, 태음, 소양, 태양, 소음해서 이게 사상이죠. 사상체질하는 사상. 여기서 다시 음과 양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8궤가 됩니다. 태극기의 건공감리는 8궤 중에 4개를 따온 거죠. 그래서 태극과 8궤 중에 4개의 궤를 따와서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는 바로 이 주역의 철학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8궤가 있죠. 8궤가 64궤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 보면 8궤가 있고 8궤에 8궤를 겹쳐 포개서 88이 64, 64궤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은 이 64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뿌리는 태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태극에서 8궤가 나오고 8궤에서 64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과 우주 만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역의 체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건해도와 고해도가 맞물리면서 순환하면서 나선형으로 상승을 이룬다. 상승하면서 이 가치, 지혜, 영성을 축적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진선미입니다. 진리이기도 하고 리죠, 리. 건과 곤이 맞물려 순환하면서 전체로서 원을 이룬다는 게 이거죠. 순환, 돈다는 거죠. 그 제자리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한 번 돌 때마다 한 칸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상승한다는 것이죠. 순환을 통해서 부단히 리를 고양시켜 나간다. 리라고 썼는데 리. 리죠, 리. 이 앞에 진이 붙으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가리, 가짜리라는 건 없기 때문에 리 자체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조선시대 배울 때, 유교에 대해서 배울 때 리기 일원론, 리기 이원론, 그 아주 머리 아프게 우리 수험생들 공부를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 왜 이렇게 추상적인 리기 일원론, 이원론을 가지고 그렇게 싸웠냐. 진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엇이 진리냐를 그 토론을 했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리기 일원론, 이원론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추상적이지만 장시간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 진리를 고양시켜 나간다. 건과 곤이 맞물려 순환하면서 이게 계속 고양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일신, 우일신입니다. 예, 나날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날이 존재의 고양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존재가 존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저민들이 파악을 한 것입니다. 저민들이 그렇게 보아낸 거죠. 예. 여러분들도 우리 존재는 나날이 고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해도와 고해도가 맞물리면서 순환을 통해 그러한 존재의 고양이 건해도 단독으로 안 되고 고해도 단독으로 안 되고 둘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이렇게 건해도와 고해도가 이렇게 이 나선형으로 순환을 하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펼쳐 놓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건해도 상승, 고해도 하강.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거죠. 여기 또 묻었네요. 이게 달이 차면 기울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이게 우주 이 자연 만물의 존재의 모습이죠. 이게 건해도의 상승과 고해도의 하강. 이 왜 하강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건해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떤 성장, 경제 성장, 물질적인 성장 그 기준으로 보면 하강이지만 내면으로 보면 내면의 모습으로 보면 건해도에 상승할 때 내면이 점점 이제 내면이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고해도의 시기에 내면을 다시 충실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표현하면 건해도를 기준으로 가지고 표현하면 상승 하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계사전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름 일양 지위도라. 한 번은 음이었다, 한 번은 양이었다 하는 것의 이름이 도다. 예. 예. 뭐냐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한 번은 양이었다, 한 번은 음이었다 하는 것이 도가 전개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도라고 할 때 아주 지극히 잔잔하고 평안하게 흘러가는 것이 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올라갔다, 한 번은 내려갔다 하는 것이 도가 전개되는 모습이다. 왜 그런가? 아까 그 이전 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건해도만 계속되면 이렇게 이탈해서 쭉 이 끈떨어진 연처럼 표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만 계속 가서는 안 되고 건해도가 갔으면 고해도가 와줘야 되고 고해도가 갔으면 건해도가 이렇게 서로 갈마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음이었다, 한 번은 양이었다 하는 것이 도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도가 전개되는 그 한복판에 있으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거면 차라리 계속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예측이 되죠. 아니면 내려갈 거면 그냥 계속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구나 예측이 되는데 한 번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 계속 올라가나 보다 하면 어느 순간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 이제는 계속 내려가나 보다 했는데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의 행보라는 것이. 그렇지만 그거는 이 오르락 내리락만 봐서 그렇고 아까 보여드린 그 나선형 상승 이 큰 그림으로 보면 한 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있죠? 가치지의 영성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이겠지만 그 혼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존재의 고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 삶이 전개되어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태극이 보여주는 우리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왜 제가 굳이 보여드리냐 하면 이게 저는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건해도와 고해도는 개인의 일생에도 있지만 나라에도 있습니다. 나라에. 우리나라를 크게 볼 때 건해도의 시기가 뭐냐 하면 고도 성장기입니다. 경제가 7% 이상 성장했던 2000년대 중반까지 그때 건해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서부터 지금 이렇게 내리막 고내 시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당분간 더 고내 시기가 진행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고내 시기 그 내면의 가치를 충실히 다지는 시기가 지나면 다시 건해 시기가 와서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지 말자는 거죠. 이름 일양 지위 도라. 도가 전개되는 게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짧은 시각으로 보면 왜 이러지? 사실 요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까지 닥쳐서 뭐 더 어려워지긴 했는데요. 코로나 이런 거는 뭐 좀 돌발 변수인데 코로나가 아니어도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몇 년째 어렵죠. 왜 그러냐? 고내 시기여서 그렇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내면을 우리가 다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상승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 건해도와 고해도가 보여주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지금 저희한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태극의 철학은 이제 대대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렸고 희망의 철학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하락이 있지만 그거는 이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존재의 그 고향을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희망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편지인데요.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 둘째 형님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언제 썼냐 하면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말년에 이 기독교 박해와 연루돼서 그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다산의 집안이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 너무 유명하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뛰어난 분이지만 그 집안이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조선에서 유일하게 8대에 걸쳐서 옥당을 배출한 집안이 다산의 집안입니다. 그런 명문가가 이 천주교 박해에 연루돼서 다산의 셋째 형이 아마 그 정약 지금 이름은 까먹었네요. 셋째 형이 그 사형을 당했고 그 둘째 형과 다산도 이 사형 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서 이제 유배를 갔죠. 해남으로 유배를 갔다가 이제 그런 시기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개인적으로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던 정말 힘든 시기에 쓴 편지인데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다산이 윤회심이라는 분을 해남에서 만났는데 서로 얘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 다산이 윤회심을 보고 둘 다 죽을 뻔했는데 윤회심도 마찬가지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산이 말하기를 윤회심을 만나서 죽지 않고 서로 보니 이상한 일일세. 서로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윤회심이 말하길 사람이 죽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인가. 그러자 다산이 사람이 죽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윤회심이 죄악이 다한 연후에 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산이 복록이 다한 연후에 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웃고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그 죄악이 다한 연후에 죽는 걸까요? 아니면 복록이 다한 연후에 죽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반반 나뉩니다. 반쯤은 이제 죄악이 다한 연후에 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고 반쯤은 이제 복록이 다한 연후에 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윤회심과의 대화가 있고 나서 다산이 이제 그 얘기를 둘째 형님께 편지로 쓰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그 윤회심이 말한 죄악이 다한 연후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고난의 세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맞죠? 죄악이 다한 연후에 모진 목숨 이제 다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니까. 이 세상을 고난의 세상으로 여기는 것인데 그러면 그거는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말이다. 이 원천우인 이게 논어에서 나온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불원천불우인한다.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공자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다산이 지금 윤회심이 말한 거는 이 세상을 고난의 세상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도를 아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썼죠. 뭐냐면 근데 이 편지를 쓴 시기가 다산이 정말 인생의 최악의 절망기인 거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자기도 죽을 뻔하다 간신히 살아난 그런 상황에서조차 다산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째서 그럴 수 있는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 오르막 내리막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내리막이 있지만 크게 보면 결국은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뜻은 이 장기적으로 존재를 상승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에 이 절망해서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가 이 불원복 태극기라고 불리는 국기입니다. 이 불원복이 뭐냐면 주역의 24번째 교회에 복궤가 있습니다. 복궤의 1효사, 첫 번째 효사가 바로 불원복입니다. 머지않아 회복되리니, 머지않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썼죠. 이게 뭐냐면 이 고광순 의병장이 1905년에 그 을사늑약에 이 분개해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그리고 불원복, 머지않아 회복될 것이다. 무엇이? 진리가. 머지않아 광복이 올 것이다. 이 일제에 뺏긴 나라를 머지않아 되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신의 다짐을. 불원복, 머지않아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태극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태극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진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둥근 원이 바로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진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불원복 이렇게 받고, 이 고광순 의병장이 자신이 이끄는 그 의병의 기치로 삼았던 국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병장의 불원복 태극기가 바로 이 뭐냐면, 저는 이 국기가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유림의 자부심입니다. 이 국기는 우리 유림의 자부심. 이 조선 시대의 사대부들이 어떤 기계를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멸사봉공이죠. 그래서 이 고광순 의병장은 결국 지리산에서 일본군하고 전투 벌이다가 결국 순국하셨거든요. 이 조선 시대의 이 유자, 이 유림 사대부들이 어떤 기계를 지녔는지 보여주는 국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불원복 국기가 지금처럼 이게 홀대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국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멋진 국기, 우리나라의 태극기의 철학을 보여주는 국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우리 유림이 나서서 이 불원복 태극기를 좀 국보로 지정하자는 운동이라도 전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국기, 이 태극기가 상징하는 철학이 바로 이런 대대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